안녕하세요. HTTP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맡은 정지현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HTTP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벽에 막혀서 발표 자료를 많이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HTTP의 특징, HTTP 메서드, HTTP 헤더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마지막에 정리해 놓았으니 따로 찾아보시면 HTTP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HT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API란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서버에서 자신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HTTP는 서버에게 API에 나와져 있는 방법대로 HTTP 메시지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를 HTTP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요청을 받은 서버는 HTTP 메시지를 통해 응답하고 그 메시지 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JSON, XML, HTML 등의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구글 페이지에 접속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노트북을 켜고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에 접속합니다. 구글에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구글 서버에게 구글 메인 페이지의 리소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말이죠. 요청을 받은 구글 서버는 메인 페이지를 이루는 리소스들, 정확히는 페이로드와 헤더 정보들을 브라우저에게 반환해 줄 것이고 브라우저는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모니터에 메인 페이지를 그려주는 형식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HTTP 특징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는 것은 서비스 요청자인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자원의 제공자인 서버 간의 작업을 분리해주는 아키텍처입니다. 예전에는 한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서버의 역할도 다 같이 수행을 했었지만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서비스가 무거워지고 한 컴퓨터에서는 도저히 돌아가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와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해주는 서버, 더해서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리하여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두 번째, 무상태 프로토콜이란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인 스테이트풀 상태 프로토콜 개념이 있는데 이를 예시를 통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노트북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노트북 한 대 살게요. 그럼 점원이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카드로 살게요. 네, 100만 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현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테이트풀입니다. 반대의 스테이트레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점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로 살게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죠. 무엇을 살지 모르니까요. 점원 입장에서. 우리는 노트북 한 대 사기 위해선 스테이트레스 환경에서 점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노트북 한 대를 카드로 살게요. 이렇게 들으면 스테이트풀이 스테이트레스보다 훨씬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을 보면 왼쪽의 사람들은 여러 유저들입니다. 저 유저들 지금 숫자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100만 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서버들은 편의를 위해서 위에서부터 A, B, C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스테이트풀로 HTTP가 만약에 구현이 되어 있다면 일단 100만 명의 상태들을 서버 입장에서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서버가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성능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더하여 정지원이라는 유저가 A라는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추후에 요청해도 A라는 서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와 C 서버는 정지원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지원이라는 유저가 A라는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A라는 서버가 죽어버렸을 경우에 서비스 장애가 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스테이트리스 특성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리스 하다면 어떤 서버에게 요청을 해도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버의 의존성이 거의 아예 없을 정도로 확장성이 뛰어나죠.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 예매라는 상황에서 특정 시간에 다수가 몰려올 경우에 우리는 로드 밸런싱을 통해 바쁘지 않은 서버에게 일거리를 넘겨주고 또는 스케일 아웃을 통해 수평적으로 서버를 확장해서 큰 트래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트리스의 확장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무상태성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웹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상태를 기억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같은 경우 HTTP는 스테이트리스 하지만 우리는 세션이나 토큰, 쿠키, 로컬 스토리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해 아쉽지만 한번 따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비연결성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한번 연결을 맺은 후에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응답을 마치면 맺었던 연결을 끊어버리는 성질을 말합니다. HTTP는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서버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이에 따른 리소스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HTTP는 비연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연결적인 특징이 막 좋지만은 않습니다. HTTP3 버전 3가 아닌 다른 버전들은 TCP 연결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클라이언트더라도 모든 요청에 3웨이 핸드쉐이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번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고 해제하는 과정은 결국엔 오버헤드로 이어지겠죠.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Keep Alive라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커넥션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TCP 커넥션을 재활용합니다. 두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맥스는 연결이 닫히기 이전에 전송될 수 있는 최대 요청 개수를 의미하고 타임아웃은 커넥션이 얼마 동안 유지될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HTTP 버전 2나 3에서는 이러한 연결 커넥션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최적화 방식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TCP 그 키퍼라이브의 와이어샤크 사진을 써온 거고요. 이 HTTP 메서드를 소개하기 전에 리소스와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소스란 HTTP 요청 대상이고 문서, 사진, 다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으며 URI에 의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떤 리소스의 특정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협상이란 건 뒤에 HTTP 헤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 사진은 HTTP 리스폰스 사진인데요. 지금 응답값으로 헬로라는 응답값을 보내주고 있고 위의 값들은 이제 헤더 값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헬로라는 응답값을 리소스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리소스가 아닙니다.
정확히 hello라는 건 representation 데이터 값이고 리소스는 환영의 의미를 담은 문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적어도 리소스지 리소스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컨텐트 랭귀지는 이 representation 데이터 페이로드 값이 어떤 자연어로 번역되어 있냐를 알려주는 헤더입니다. 제가 represent 값들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맨 위는 영어, 두 번째는 한국어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협상을 마쳐 서로 다른 represent 값이 응답 값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 세 가지는 모두 URI가 모두 동일합니다. 리소스는 URI를 통해서 식별된다고 했는데 URI가 같으니 동일 리소스지만 왜 다를까요? 이러한 이유에서 응답값 자체를 리소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HTTP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게 사용자 요청의 목적이나 종류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get 메소드는 리소스를 조회할 때, 포스트는 만능이라고도 합니다. 포스트로 대부분의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 목적은 요청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풋은 해당 리소스가 없으면 생성하고 해당 리소스가 있다면 전체를 덮어 씌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수정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패치라는 메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리소스의 부분적인 수정을 할 때 사용되지만 서버마다 패치를 지원하지 않는 서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delete는 해당 리소스를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포스트와 풋일 텐데요. 포스트는 리소스의 생성을, 풋은 리소스의 대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진의 요청 URI 부분을 보시게 되면 포스트는 리소스를 서버 측에서 생성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리소스 아이디를 반환하게 되죠. 하지만 풋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소스 아이디 값을 정합니다. 스튜던트하고 슬래시하고 1번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정한 아이디 값이 리소스가 존재한다면 요청된 데이터 값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고 없다면 새로 생성하겠죠. 또 같은 요청을 두 번 했을 때 포스트는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3번 했을 경우에도 또 새로운 리소스 아이디 값이 3인 리소스가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풋은 3번의 리소스 아이디 값으로 여러 번 요청을 하더라도 처음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생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생성되는 개념이 아닌 덮어 씌워지는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패치는 덮어 씌우는 개념이 아닌 여기서 부분 수정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인 HTTP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HTTP 메시지는 크게 스타트 라인, 그리고 헤더, empty 라인, body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청과 응답,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요청에서는 HTTP 메서드를 표기하고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와 프로토콜, 버전을 함께 기입합니다. 응답에서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와 프로토콜의 버전을 기입하고 뒤에 상태 코드와 상태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으로 HTTP 헤더 세트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옵션이지만 필수값도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요청에 대한 설명 혹은 메시지 본문 페이로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메타 정보가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빈줄 블랭크 라인이 삽입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 데이터가 바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헤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예전 스펙이었던 HTTP 헤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머지는 다 똑같지만 MT 헤더스가 2014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헤더는 크게 리퀘스트 헤더, 리스폰스 헤더, 제너럴 헤더, 엔티티 헤더 였지만 지금은 표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표현, 영어로 representation이죠.
전에 다뤘던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맞습니다. HTTP 헤더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 가지고 특정 데이터의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들을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의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입니다. 컨텐트 타입이란 표현 데이터의 형식, 텍스트라든지 HTML이라든지 JSON 등등 representation 데이터의 타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컨텐트 인코딩은 서버에서 압축 전송을 했을 경우에 어떤 압축 방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컨텐트 랭귀지는 representation 데이터의 자연 언어,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 컨텐트 랭스는 이 데이터의 길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헤더가 매 응답마다 필수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헤더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고요. 전에 representation 값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협상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헤더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representation 값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cept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미디어 타입, 즉 컨텐트 타입을 전달하는 헤더고, accept charset은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문자 인코딩 방식을 요청하는 헤더입니다. accept 인코딩은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압축 인코딩 방식을 요청하는 헤더, 랭귀지는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자연 언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어를 원하지만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서버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선호하는 표현을 한 가지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각 표현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값을 0에서 1까지 설정할 수 있고, 값이 높은 값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뜻이죠. 참고로 생략하면 1입니다. 우선순위 값뿐만 아니라 컨텐트 타입이 구체적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accept가 텍스트냐 아니면 text/html이 있다면 우선순위 그 q 값이 같다는 가정하에 text html이 우선순위가 높게 되겠죠. 이거는 예시고, accept 부분과 accept 랭귀지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현재 q 값으로 우선순위 값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략되어 있는 ko-kr이나 텍스트 html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송 방식입니다. 전송 방식에는 단순 전송, 압축 전송, 분할 전송, 범위 전송 방법이 있는데, 단순 전송은 페일로드 메시지 본문을 그냥 응답하는 거고, 압축 전송은 데이터가 클 경우 특정 압축 인코딩 방식을 이용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컨텐트 랭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컨텐트 인코딩 헤더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될 때 브라우저를 예로 들면 빨리 화면이 보여져야 되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압축 또는 단순 전송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로딩될 때까지 유저는 빈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 도착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보여줘야 될 때 이러한 분할 전송이란 걸 사용합니다. 특징으로는 transfer encoding이라는 헤더 값에 chunked라는 값으로 구분을 하고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r/n을 데이터 값으로 넣어 구분합니다. 범위 전송은 특정 범위에서 특정 범위까지 나눠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헤더입니다. 메시지 전체에 적용되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퍼러는 이전 웹페이지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사용자의 유입 경로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정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 개발을 한다면 이 헤더를 통해 특정 브라우저에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자주 사용하는지 통계 정보를 낼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는 오리진 서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데이트는 메시지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헤더들도 있습니다. 나름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호스트 헤더는 요청한 호스트, 도메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입니다. 이 값은 헤더 필수값 중 하나입니다. 왜 필수값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에서는 한 서버에 여러 도메인을 제공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도메인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다면 위 첫 번째 예시처럼 요청 메소드를 어떤 도메인에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호스트란 헤더에 요청 도메인 값을 넣어주면 서버에서 가상 호스팅을 통해서 헤더 값을 읽어서 특정 도메인으로 요청을 보내주게 됩니다. 로케이션 헤더는 페이지를 리다이렉션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태 코드 300번 때는 요청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작업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 코드와 함께 로케이션 헤더가 있으면 로케이션의 위치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로케이션 헤더가 다 리다이렉션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태 코드가 201번 때도 나올 수가 있는데 201번은 created, 정상적으로 리소스가 만들어졌다는 상태입니다. 이때 로케이션은 요청에 의해 생성된 리소스 URI 값을 담고 있습니다. retry after는 유저 에이전트가 다음 요청을 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상태 코드로 503 코드가 같이 오는데 서비스 점검 같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언제 이용 가능한지 날짜를 넘겨줄 수도 있고 초 단위로 어느 정도 후에 이용할 수 있는지 값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인증 헤더는 authorization 헤더와 www authenticate 헤더가 있는데 전자는 클라이언트 인증 정보를 서버에서 전달합니다. 인증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보통은 HTTP 베이직 인증을 이용합니다. 후자는 상태 코드 사용일, 인증 실패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인증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의해 줍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태 코드는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 코드입니다. 세부적인 상태 코드를 다 몰라도 100개짜리 숫자를 통해 어떤 상태인지 또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지 못했던 아쉽지만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혼자서라도 학습을 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